네, 시장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 얘기 많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릴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당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만 브로스 사태처럼 될 거야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중국 내에서 끝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후자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보면 부동산 그 산업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제 수요 공급 이슈에 있어서 네. 뭐 그동안에 공급은 좀 많았고 반면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되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는 침체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제 홍다에서부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확산될 가능성은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이슈에서 부동산 이슈였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확산될까?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가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이 글로벌 마켓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네. 그쪽에 돈을 못 좀 갚는다 이런 일들이 임팩트가 많이 있어야 나오죠. 되는데 네. 실적으로 그쪽의 익스포저는 크지는 않고 중국 내부에서 익스포저가 컸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금융시장의 이슈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막 뛰고 불안해하는 거는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그냥 중국 내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히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네. 중국 부동산 시장 이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큰 이슈일 수 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그 이슈보다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훨씬 더 저는 심각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는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다. 이게 지금 도리어 더 불안한 요소.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제 중국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 카드를 좀 꺼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단기 금리만 조정을 하고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건 중장기라고 하는데 중장기 금리는 또 그대로 유지를 했더군요.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위기를 이 조치로 조금 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시장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어제 시장이 올랐을 텐데 네. 어제 시적으로 기준금리 이제 대출금리죠. 대출금리 금리를 이제 0.1% 10bp 인하하는 조치가 나왔는데 그 조치 이후에 중국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실망감이었거든요. 하락했기 때문에 뭐 이 조치가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 이슈를 잠재울 거다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어쨌든 이 이슈는 조금 더 확산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확산이 돼서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준공 이슈가 심각해진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중국 서민들도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근접해 간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뭐 워크아웃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현재 지고 있는 캐시플로우상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때쯤 가야 아마 네.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국유화라든지,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좀 사들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사실은 좀 있더군요, 결국에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뭐 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네. 나왔으니까요. 네, 네. 미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오늘 아침 시장은 좀 특이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채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건 치솟고 시장이 불안했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엔비디아라는 종목 하나로 그냥 나스닥 쪽은 1.5%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는 굉장히 좋죠. 네. 그쪽으로 가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23일이죠. 23일 날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네. 분기 실적. 그 분기 실적 현재 기대감들은 굉장히 좋죠. 잘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8%인가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난 분기 엔비디아 실적은 누구나 다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강했고 또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조금 제가 보기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지금은 안 판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그 이후에 혹시나 약간 사람들의 기대보다 적다든가 아니면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거꾸로 이번에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23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들을 전 세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AA 관련주 또 HBM 관련주 뭐 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엄청나게 지면서도 올라온 주식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전에 비해서 너무 시장 기대가 높은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도 읽히네요. 이제 그 기대감을 못 채우면 또 시장에서 주가가 차익으로 반대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23일 우리 시각으로 보면 24일 이제 새벽에 저희가 그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쪽을 보면 최근에 조정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하단을 2,300까지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단장님은 지금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우리 시장 전체로 보면 네. 코스피 전체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럼 비싸지 않죠. 비싸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수급을 보면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가 거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개인들에 의해서 소위 얘기해서 보면 약간 주식 리딩방 뭐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정 테마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조금 뭐 이렇게 편안하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간 밸류의 관점, 배당의 관점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 뭐 자신 있는 분들은 테마를 따라가는 게 맞는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단장님도 이번 달 금통위는 동결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죠? 동결이죠. 네, 네, 네. 그거는 시장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사실은 경제를 보면 금리를 내리고 싶죠. 음. 근데 금리를 내리면 미국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도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금리를 낸다고 하면 환율이 완전히 불안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린다. 그거는 우리 경제 여건들을 봤을 때는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냐? 동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총장님이 똑똑하시잖아요. 네. 나와서 이제 말씀을 잘 하시는 거죠. 네. 시장에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네, 것. 그런 거죠. 메시지 말씀하시니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잭슨홀 미팅 미국 쪽에서 이제 관심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뭐 원론적일 거라고 봐요. 원론적인 얘기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네. 사실은 물가는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 하잖아요. 어쨌든 기조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리를 내릴 거야 하는 완화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 자체는 여전히 미국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돌발 발언이 나와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게 그렇지는 보시는군요. 않다고. 네.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 저희가 잭슨홀 작년엔 네. 그랬거든요. 작년에 좀 그렇죠. 돌발 발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나 이번에도 그럴까에 대한 작년엔 굉장히 돌발이 경계감이 있는 것 아니고 같아요. 의도된 발언이었죠. 네. 그때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던 거죠. 우리 단장님께서는 또 뭐 여러 매체나 뭐 이런 데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의견을 좀 얘기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쏠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오늘도 2차 전지는 조금 반등권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장에 보면 늘 쏠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2차 전지 모양들을 보면 누가 봐도 과열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쏠림이 있을 때 그 쏠림에 따라 들어가면 결국은 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더라. 그래서 뭐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나쁘냐 그렇게 할 생각 안 해요. 네네.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꾸준히 성장할 거다. 그렇지만 주가가 단계 급등해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또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쌀 때
그럴 때는 개인들이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격이 좁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어졌을 때 그때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생각하기에 그 얘기는 좀 약간 유튜브에 있는 분들하고 전 다른 생각인데 네네.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있어서 롱텀으로 보면 결국은 고객하고 가까운 쪽부터 영업이익률이 높더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전기차 밸류 체인에서 누가 가장 수혜를 볼 거냐? 센터체다. 저는 테슬라라고 봐요. 아, 테슬라. 그런데 이제 그 밸류의 1차 벤더가 누구냐?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체고 2차 벤더가 누구냐? 그럼 양극재고 3차 벤더가 누구냐? 그러면 전구체고 그 밑에가 누구냐? 그러면 리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밸류를 보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쪽이 도리어 더 당연히, 이익을 더 많이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최근에 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아까 좀 그 과열이 좀 해소가 좀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약간 과열 구간이. 예. 저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오버슈팅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과열은 단기적인 과열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